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화반 시작하는데 재무관리부터 합니다. 재무관리부터. 먼저 심화반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강반 분들은 유인물로 일단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로 월요일부터 공부하시면 되고 오늘하고 내일은 아마 유인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심화반이 말이 심화반이지만 기본반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안 나죠. 기본반 때 했던 거. 그걸 좀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키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뭘 풀 거냐면 2차 기출을 풀 겁니다. 2차 기출. 근데 2차 기출을 뭐 전부 다 풀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0개년 한 11개년 10개년 정도 10개년 11개년 정도 되는 그 2차 기출 중에서 한 80% 70% 정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기출 10개년 혹은 11개년 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다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1차 붙고 나서 동차반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동차반이 있는데 이 동차반이 여러분들이 뭐 제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 1, 2로 나눠 있어요. 스텝 1, 2로. 동차반도 기본반도 스텝 1, 2로 나눠져 있는데 동차반도 스텝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차반 스텝 1이 이거는 동차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못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들으셔야 돼. 스텝 1, 스텝 2가 있는데 동차반에. 이 스텝 1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심화반에. 아시겠죠? 스텝 1에서는 기출 풀고요. 기출 거의 한 90% 정도 풀고 100% 풀어요. 거의 스텝 1에서. 스텝 2는 지엽적인 주제들, 뭐 잘 안 나오는 주제들인데 그래도 한 번씩 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텝 2에서 다루고 그래서 이 동차반의 스텝 1을 미리 선행한다는 개념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동차반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수월하겠죠.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관련 2차 기출을 푼다. 2차 기출 푸는 요령, 그 다음에 주관식 작성하는 양식,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2차를 선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심화반을 들을 때 마음가짐은 뭐냐면 이 심화반 과목을 내년에 동차할 때 붙는다는 각오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심화반을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듣는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화반 과목을 듣는 거는 나는 내년도에 2차 때 내가 동차할 때 그때 유예가 5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5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한두 과목 정도 유예를 만든다. 그러면 나름대로 선방한 거거든요. 5과목 다 붙으면은 베스트죠. 그런데 요새는 추세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3과목 많으면 4과목 그때 동차 때 붙게 되면 그러면은 거의 합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3과목 또는 4과목 붙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심화반의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내년도 유예되는 과목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또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객관식 때 오고 한 명씩 사라지다가 객관식 때 오고 가장 안 좋은 그 공부 방법이거든요. 끝까지 우직하게. 회계사는요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무관리는 어느 정도 센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직하게 공부하면 센스를 뛰어넘는 우직함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사들의 특성이 엄청나게
되게 그 머리가 엄청 뛰어나고 막 인사이트가 막 뛰어나고 뭐 창의력이 막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업무를 주어졌을 때 답 없는 일 막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거 막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내는 결과물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회계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수험생활 때 많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계사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재무관리 기초 요거 1페이지부터 볼게요. 4페이지네요. 4페이지.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자, 재무관리 기초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드리는데 너무 쉽게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도 BS를 많이 그리는데 여기 BS, 재무상태표를 그리는데 이 재무상태표가 회계에서의 재무상태표랑은 느낌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회계에서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계 BS. 자, 여기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현금,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중에 단기 투자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름이 되게 뭐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뭐 매도 가능 FVOCI? 저만 알아요? FVOCI Fair Value인가요? Future Value인가요? Fair Value 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가는 뭐 그 금융 자산들 있잖아요. FVOCI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만기 보유증권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런 투자 자산도 단기 유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비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비유동 그 투자 자산은 일단은 제가 별도로 여기다가 분류를 할게요. 이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회계에서 이 투자자산 뭐 FVOC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그런 투자자산들은 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왜 얘를 구매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구매하는 거예요? 이 투자자산이라는 거는요. 뻘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업체면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LG전자에 대한 주식,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 이런 것들을 왜 사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돈이 남아 도는데 내가 이 공장 세울 그런 공장 세울 그런 여력은 있지만 뭐 이제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저 주식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 나 저 회사를 지배하고 싶어. 나 채권 투자해가지고 나 이자 따박따박 얻고 싶어. 뻘짓거리예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고유 활동이 아닌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뻘짓거리 활동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류를 할 거예요. 왜 분류를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투자자산, 그 다음에 뻘짓거리가 아닌 그 기업의 고유한 활동, 영업활동을 위해서 내가 산 비유동자산. 그게 뭡니까?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 유형자산들이잖아요. 유형자산하고 또 뭐 무형자산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고유 영업과 관련된 자산들이에요. 영업자산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유형자산이랑 유무형자산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동자산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과 그 다음에 비영업 자산으로 또 분류를 해볼게요. 지금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근데 유동과 비유동이 아니라 영업자산과 영업자산이 아닌 것. 얘네들은요. 영업자산이에요. 영업자산. 그렇겠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샀고 유무형 자산으로부터 뭐가 발생해요? 재고자산이 발생하고 그 재고자산을 팔면서 만약에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그 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현금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 갔다가 매출채권 갔다가 현금 가는 거잖아요. 이 순환이고 그리고 뻘짓거리 투자자산.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비영업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비영업자산을 영어로 Non-Operating Asset이라고 하거든요. Non-Operating Asset.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NOA라고 불러요. NOA. 여러분들이 회계사 된 다음에 거기 있는 선임자들이 여러분들 야 NOA 얼마인지 봐봐. 그러니까 NOA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NOA가 얼마인지 봐라. 그러면 뻘짓거리한 자산들이 뭐가 있지? 하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Non-Operating Asset.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조달을 하죠. 조달. 자, 조달할 때 부채, 자본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뭐가 있냐면 또 여기도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일찍 다녀라. 미안합니다. 여기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있죠. 자, 유동부채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동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이 매입채무는 외상으로 내가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서 뭐 단기 차입금도 유동부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유동부채일 겁니다. 근데 저는 단기 차입금 있죠. 이 단기 차입금은 제가 유동부채에 속하지만 단기 차입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바로 비유동부채로 할게요. 유동부채는 요거 매입채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 차입금 안에서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있고 사채도 원래는 만기가 3년이었는데 나중에 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유동으로 분류하잖아요, 우리가. 장기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1년 미만으로 남으면은 결산 시점 1년 미만으로 나누면 이거 유동으로 분류하거든요. 어쨌든 차입금, 사채 이렇게 있고 차입금하고 사채 차이점 뭔지 아세요? 차입금, 사채 우리가 뭐 회계 관점이라 보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뭐 똑같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다른 분류의 그런 부채예요. 차입금은 이런 겁니다. 뭐 은행 가가지고 빌린 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가가지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기업이 돈 빌리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만기 뭐 3년짜리, 만기 2년짜리 그리고 이자율 얼마 해가지고 빌리는 금액, 이 부채 이게 차입금이고 사채는 뭐예요? 은행한테 빌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은행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채는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채권 시장이 있어요. 채권 시장 또는 사채 시장이라고 부르는 회사채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공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죠.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가 이 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채권은 뭐냐? 채권은 권리입니다. 어떤 증서인데 권리가 부여된 증서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부채랑 내 돈 하는 건데 이 부채도 나눠진다는 겁니다. 부채로 조달할 때 은행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달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증권을 하나 만듭니다. 기업 내부에서 이거 뭐 이 기업 내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증서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증서를 만드냐면 종이 쪼가리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기 2년 그 다음에 이자율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에 액면가 10억짜리 이 증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증서에 대한 권리는 내가 이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권리를 내가 획득하게 되냐면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어요. 1억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 1억 10억. 내가 이 증서를 사면 이러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이거에 대한 가격은
요 공급자, 이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요자가 이 채권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생각, 아니면 뭐 이 채권이 나쁠 거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생각이 수요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채권의 가격은 몰라요. 이 채권은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수요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시장 이자율을 통해서 이 채권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이자율이 아니라, 요 이자율은 계약 이자율이에요. 이 증권에 속해 있는 계약 이자율. 1억 이렇게 줄 거야 라는 계약 이자율이고, 실제로 시장 이자율은 이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자율, 나 이 채권 투자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속의 수익률,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액면체로 발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2%다. 그럼 할인체고. 이게 만약에 8%다. 그러면은 할증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회계에서 사채에서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9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9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러면 9억에 거래됐다는 소리는 공급자가 이 채권이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이거 살 사람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에서 일부가 나 9억에 살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공급자는 얘를 9억에 팔아요. 그러면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랑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뭘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이거 살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이 사게 되면은 나는 그걸 파는 거고, 그 판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요만큼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차입했을 때랑 그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그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조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엄연하게 확연하게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익과 사채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이 사채의 공급자가 있죠. 공급자. 그래서 여러분은 발행이라는 말 있죠. 발행. 영어로는 issue라고 그러는데, 발행이라는 말은 차입금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사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다 그러지 차입금을 발행한다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발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증권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발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증권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다라는 그 일련의 행위가 바로 발행이에요. 발행.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다 하고 하면 돈을 조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증권, 좋은 증권이 있는데 이거 살래? 라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차입이라든지 사채라든지 돈을 조달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형식이,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인데,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재무관리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자기자본이라고 부르죠. 자기자본. 여기를 타인자본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자기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자본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기자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 중에서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부채 볼게요. 이 부채에서요, 이제 이 회계에서는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재무관리 관점에서 또 봐야 돼요.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 매입 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죠. 이자가 없잖아요. 그냥 나중에 내가 외상대금 지급하면 돼요.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를 분류할 때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차입금과 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입채무는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라고 불러서 우리가 비이자
발생 부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자 발생 부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채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지만 얘는 이자 발생 부채인 거예요. 우리가 유동 비유동이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재무관리에서는 사실은 유동부채 중에서 대부분이 비이자 발생 부채고 비유동 부채 중에서 대부분이 이자 발생 부채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나중에 돈을 조달했다라는 그 말은 부채로 조달했다,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 하는 말은 매입 채무를 가지고 우리가 조달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매입 채무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채예요. 우리가 조달했다고 하는 부채는 여기 있는 차입금 사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와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을 합쳐서 조달액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조달액 혹은 총 자본, 토탈 캐피탈 이렇게 부르죠. 됐죠? 그리고 비이자 발생 부채는 우리가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부채긴 부채지만 영업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부채다. 가지고 영업 부채예요, 영업 부채. 자, 이거를 이제 요거를 재무관리 관점에서 한번 BS를 그려보겠습니다. 재무관리 관점에서. 재무관리 관점에서 BS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있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게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입채무 이게 유동부채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순운전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순운전자산,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에서 매입채무를 차감한 거를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순운전 자본이 되고요. 됐죠? 순운전 자본.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이면은 그냥 요거를 차감해가지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매입 채무가 없는 겁니다. 이쪽은. 아시겠죠? 그냥 여기 순운전 자본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전 자산이 운전 부채보다는 크니까 순운전 자본은 양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기업의 형태예요. 어쨌든 순운전 자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유무형 자산. 유무형 자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영업자산. 비영업자산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자 발생 부채. 이자 발생 부채와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자본. 그리고 재무관리 관점에서 BS는 얘네들이 다 시장가치일 거예요. 회계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그냥 장부가치겠죠. 그런데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얘를 다 시장가치로 분류를 하죠. 시장가치. 시장가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시장가치 한번 볼까요? 재무관리는 요거는 시장가치인데 시장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치. 시장가치는 마켓밸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데 회계에서는 그 장부가치라고 부르는데 그 장부가치가 솔직히 시장가치로 장부가치를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보면은 연말에 결산하죠. 결산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결산합니까? 어떻게 밸류에이션해요? 저가법으로 밸류에이션 하죠. 요즘 표정 왜 그래요? 바뀌었어요? 회계 기준이?
저가법 아직도 하죠. 저가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단기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 평가 손해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FVOCI에도 평가 손해 인식하고 시장 가치로 인식하잖아요. 만기 보유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역사적 원가로 그냥 상각 후 원가로 기록하고 그리고 PP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거는 또 그 IFRS에서는 재평가 모형도 적용되고 그리고 손상 검사도 하죠. 임페어먼트 테스트도 하고 이러면서 평가를 한다고요. 평가를 할 때 그때도 시장 가치를 보아요. 시장 가치를 봐. 근데 그 시장 가치가 회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팔면 얼마야? 지금 당장 팔면 얼마야? 순실현 가능 가치. 실현 가능 가치. 지금 당장 팔면 얼마야? 이거 지금 당장 다시 사면 얼마야? 라는 관점. 현행 원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사용 가치.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회계에서의 용어에 대한 시장 가치를 구할 때, 공정 가치를 구할 때, 페어 밸류를 구할 때, 지금 팔면 얼마지? 지금 다시 사면 얼마지? 이거 자산 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 들어오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재무관리에서 시장 가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용 가치겠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이 자산에 대한 가치를 구하잖아요. 이 자산 살면은 미래에 얼마 들어오지? 라는 관점에서 시장 가치를 구하죠. 또는 이게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구할 때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 할인법, 현금 흐름 할인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예요? 상대가치 평가 모형. 상대가치 평가 모형으로도 구하죠. 상대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상대가치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머릿속에 하얘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만 말해줘요, 여러분. 상대가치. 그렇지. 퍼 같은 거, PER, 그 다음에 뭐 PBR, PSR 이런 거 배웠죠. 이게 상대가치 평가 모형이죠.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다 배울 거예요. 그냥 PBR, PSR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가치 평가 모형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사 기업을 찾는 거죠. 유사 기업을 찾아가지고 나랑 동종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내 기업의 가치를 내가 산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유사 기업의 가치를 빗대어 가지고 나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 내 연봉을 구할 때 옆 사람의 연봉을 가지고 내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 나 얘랑 실력 비슷하니까 연봉 똑같이 주세요. 나의 가치를 옆 동네와 비교하는 방식. 이게 바로 상대가치 평가 모형이죠. 굉장히 심플한 방법입니다.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은 좀 더 복잡하죠. 깜짝 놀라네요. 자, 어쨌든 시장 가치로 평가해서 재무관리 BS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순전자본, 유무형 자산, 이게 영업자산이고, 네, 비영업자산이 있습니다. 조달합니다. 부채로 조달하고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요. 부채로 조달할 때는 채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때는 주주가 있겠죠. 주주로부터 조달하고 채권자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카메라 일단 끄고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채권자로부터 조달하고 주주로부터 조달하는데 여러분 이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죠. 채권자를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내가 증서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그 채권자로부터 돈 조달하니까. 이런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한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니까 내 돈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회계에서도 배우잖아요.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고 이 주주는 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독립적인 실체예요. 그러니까 두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데 이 기업의 주인이 주주인 것이고 이 주주가 기업을 움직이는데 기업은 독립적인 실체니까 이 자기 자본은 어떻게 돈을 조달하냐면 뭘 만드는 거냐면 주식이라는 증권을 만듭니다. 아까는 채권이라는 증권을 만들었죠. 이자, 원금 이렇게 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증권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거를 사게 되면은, 수요자가 그거를 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 것이고, 그럼 엄밀히 구분하면은 기업하고는 주주하고는 아예 별개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주들이 주총을 열어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죠.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바로 그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증권이라는 그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뭐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 말고도 변형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 증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증권.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전환사채 들어보셨어요? 전환사채로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뭔데요? 일반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요. 우선주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주 말고 보통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일반 주식. 근데 우선주는 뭐예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가지는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또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 거예요. 다양하게 조합을 한다고요.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주라는 것도 우선주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업의 주인이 우선주예요? 우선주주예요? 아니에요. 기업의 주인은 보통주주입니다. 주인이 되려면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업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려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 주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하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조달했다,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했다라고 일단은 뭐 이해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수의상환사채, 상환청구권부사채, 우선주, 전환우선주, 그 다음에 상환전환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2차에 나온다고요. 2차에는. 2차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가지고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지는 거 여러분이 못 받아 먹잖아요. 왜냐면은 공부하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만 공부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천재를 뽑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긴 해요. 우직하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직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됐고, 그러면 채권자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해서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 유형자산, 비영업자산에 쓰이겠죠. 이 돈들이 쓰이고 우리가 현금흐름 할인 모형을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보통 우리가 여기 있는 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더해서 기업 가치를 구합니다. 영업자산의 가치는 현금흐름 할인 모형으로 구하고요.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그냥 상대가치평가 모형으로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 두 개 더해서 전체 기업 가치를 구하고 부채 가치를 빼면 주주의 가치가 나오고 그 주주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틀입니다. 기업 가치를 구하는 큰 틀이고, 그 다음에 가치를 구하는 그 방법을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있는데 이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은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옆 동네랑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우니까. 근데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은 좀 복잡하거든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잘 구하는 게 이 기업 가치 구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기업의 가치는, 혹은 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구하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순운전자본과 유무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우선 순운전 자본 자체는 이거는 현금을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여기는 유무형 자산으로 보죠. 자, 어쨌든 순운전 자본 유무형 자산으로부터 현금이 발생된다고 치면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업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그걸 우리는 FCF라고 부릅니다. FCF, 프리 캐시 플로우로 불러요. 그러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FCF,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반적인 설명이니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또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FCF를 창출을 하고요. 그 FCF를 할인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구하죠. 그러면은 이 FCF를 미래에 발생되는 이 FCF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거든요. 그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왁으로 할인해가지고 기업의 가치, 여기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일단 구하죠. 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이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전체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한 거에 대한 가치는 여기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FCF는 어떻게 구해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 FCF는 어떻게 구하는지 나중에 배울 거고, 이 왁은 어떻게 구해요? 이 왁을 구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자, 이 왁이라는 것은 weighted average, 가중평균 cost of capital, 자본 비용인데, 자본 비용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은 여기 있는 이자 발생 부채와 이 자기 자본, 이 이자 발생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타인 자본. 이자 발생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때 예를 들어서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 이거를 타인 자본이라 부르고 나중에 이 채권자한테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라고 재무관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해가지고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 비용을 채권자한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주주한테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도 줘야 되겠죠.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은 꼭 배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주한테 줘야 되는 이 자기 자본 비용은요, 되게 관념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런 개념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채권자한테 주는 타인 자본 비용은 이거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자 비용 얼마, 이자율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타인 자본 비용 구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 자기 자본 비용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주주가 내가 투자한 다음에 내 주주가 얻게 되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거죠.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몇 퍼센트인데요? 몇 퍼센트인데요? 그냥 단순히 배당률? 배당률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은 배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배당 안 주고 내부에 유보시켜가지고 더 좋은 자산에다 투자해가지고 더 기업 가치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한테 배당을 안 주고 내부로 유보해가지고 더 나은 투자를 한다고요. 그럼 꼭 배당이 자기 자본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자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래서 우리가 CAPM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업에 대한 위험, 체계적 위험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CAPM SML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되게 관념적인 거고 그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하는데 물론 수학적인 공식은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본 비용 구하는 게. 타인 자본 비용은 쉽게 구합니다. 근데 자기 자본 비용은 어려워요. 구했다 쳐요. 뭐 어려운 과정을 뚫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타인 자본 비용이 10% 나왔고 자기 자본 비용이 20%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순환자본과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내가 타인 자본으로만 여기다가 투자한 건 아니고 자기 자본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같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용을 섞은 비용이 필요해요. 섞은 비용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을 했다. 섞은 비용인데 평균을 했다. 그런데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을 했다. 왜 가중 평균을 해요? 이거 그냥 더해가지고 2 나누면 안 돼요. 왜? 타인 자본의 비중, 자기 자본의 비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의 90%, 자기 자본의 10%, 타인 자본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누기 2 하면 돼요? 안 되겠죠. 타인 자본 비용 10%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둬야겠죠. 그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어떻게 구하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여기 있는 타인 자본 비용을 제가 KD라고 쓸게요. Debt, Cost of Capital의 K인데요. 이거는 뭐 C라고 안 쓰고 K라고 쓰는 이유는 뭐 독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카피탈이라고 하나? 어쨌든 뭐 K라고 그냥 보통 해요. 그러면은 여기 D는 Debt이에요. Debt이 영어로 부채거든요. 영어로 Debt이 한국말로 부채예요. 그래서 Debt, 그래서 Cost of Debt 해가지고 KD라고 쓰고 자기 자본 비용은 K2라고 많이 씁니다. Cost of Equity, equity에 대한 E 해가지고 K2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왁을 구할 때 KD는 전체 여기 있는 부채랑 자기 자본, 여기 타인 자본과 그다음에 자기 자본의 합에서 타인 자본의 비중, 그다음에 플러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해가지고 가중치를 둬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 해가지고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가중평균. 그래서 자본 비용들을 가중평균했다 해가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90, 얘가 10이고 그럼 10%, 20%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왁을 구할 때 여기는 10%는 전체 100 중에 9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은 전체 2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누기 2를 한 게 아니라 가중치를 여기다 0.9, 0.1 이 가중치를 타인 자본에 더 많이 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9 더하기 2 해가지고 11%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 나오고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체 100 중에 여기는 90을 조달했으니까 10%를 주게 되면 9원을 주는 것이고 10% 곱하기 90 해가지고 9원을 주는 것이고 요거는 전체 10 중에서 20%를 주는 거니까 2원을 주는 거잖아요. 20% 곱하기 10, 2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내가 주는 돈은 11이고 전체 조달 금액은 100이고 100 중에서 11을 줬다 해가지고 11%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구할 겁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했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그래서 할인을 했어요. 현재 가치와 할인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구합니다.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했었으니까 심화반에서는 나중에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거기서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기업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영업자산의 가치입니다. 영업자산의 가치. 그리고 비영업자산의 가치가 추가로 있겠죠. 우리가 기본반 때는 뭐 비영업자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심화 과정이니까 이 비영업자산의 가치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구하는 문제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업자산의 가치와 여기 있는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더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기업가치를 구하는 거죠. 기업가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비영업자산의 가치가 0이다,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영업자산의 가치가 곧 기업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FCF를 할인하면 되지만 비영업자산의 가치가 있다, 비영업자산이 있다 그러면 비영업자산은 따로 발라내가지고 요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야 돼요. 근데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면 보통 투자자산, 여기 있는 비영업자산 있죠? 요거 투자자산 이런 것들은 시장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고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사고 이런 거는 시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가치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비영업자산의 장부가치가 뭐 400억이다. 그러면 근데 비영업자산의 가치 시장가치를 구해보니까 500억이다. 그럼 500억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얘를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리냐. 이 구조는 알고 있어야겠죠. 기업의 가치를 구해라 했는데 영업자산의 가치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기업의 가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영업자산의 가치에서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비영업자산의 가치가 중요도를 떠나서 전체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어떤 자산에다 샀어요. 뻘짓거리긴 뻘짓거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어요. 그 기업 가치에 반영 안 할 거예요? 대박 나면은 반영해줘야겠죠. 그것도 돈이잖아요. 회사의 돈이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뻘짓거리지만 잘한 뻘짓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 기업의 고유 영업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데다가 막 투자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서 기업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주의 돈이거든요. 그 기업이 열심히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도 기업의 돈인 거예요. 주주의 돈인 거예요. 주주의 돈을 구할 때는 이 비영업 자산의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타인 자본 빼면 자기 자본의 가치가 나오고 이 자기 자본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우냐? 먼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배웁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땡기는지 그 툴, 스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자본 비용을 구해야 돼요. 이 자기자본 비용. 이 자기자본 비용 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구할까요? FCF? FCF를 먼저 구해야 돼요. FCF는 어떻게 구하냐?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영업평균 흐름이 있고요. OCF, EBIT 곱하기 1-T 플러스 T 영업평균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의 변동 그 다음에 투자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FCF를 구합니다. 그럼 FCF를 구해서 여기는 왁으로 할인해가지고 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할 거예요. 이 왁을 할인할 때 여기서는 단순하게 가중평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있다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적용을 할 겁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해가지고 FCF 구하고 왁 구해가지고 영업자산의 가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왁을 구할 때 이제 FCF 구했으니까 이제 왁을 구해야겠죠? 이 왁을 구할 때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 비용은 쉽게 구합니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자 비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때 영업, 위험, 재무,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CAPM을 배우는 겁니다. 그 위험을 뭘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 위험이 크면
위험이 크면 자본 비용도 커지겠다. 위험이 크면 자본 비용이 커지고 할인율이 커지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다. 그럼 위험과 자본 비용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CFM에서 배워서 이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 CFM에서 배우고 타인 자본 비용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배워서 왁을 구하면 그럼 영업자산의 가치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부채의 가치,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내가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채권 파트가 있고 주식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파트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구하거든요. 보통 채권자 입장에서 이 투자를 했을 때 이 부채에다가 투자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 수익률이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인 것이고. 결국은 왁을 구하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채권자 주주 관점에서 한번 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자기 자본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영업자산의 가치, 기업 자산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까? 결국은 이 기업 재무관리의 목표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인데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여기 있는 기업 가치가 극대화돼야 되거든요. 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FCF가 높거나 아니 왁이 작거나 해야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FCF를 높이는 방법은 뭐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일정하다 가정하면 이 왁을 줄여야 되는데 이 왁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있는 투자 비중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 그게 바로 자본구조 이론이죠. MM 이론. MM 이론 나중에 배우고. MM 이론 끝나면 다시 이 자기 자본으로 가서 주주 입장에서 이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한 내용. 배당 정책 이론이죠. 배당 정책 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다 배우면은 합병 배우고 뭐 이것저것 기업 재무에 잡다한 얘기들 배우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뭘 배워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가 기업 자산의 가치, 기업에 대한 가치, 영업자산 가치를 구할 때 FCF를 우리가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FCF가 커지는데 대신에 파생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이 FCF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요. 변동성을 줄이면은 온전히 내가 영업활동만 매진할 수 있지 뭔가 다른 데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이런 데다가 뭐 다른 데다가 힘을 쏟지 않고 그냥 여기 있던 FCF에 온전히 내가 매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파생상품을 통해서 변동성을 해치, 위험을 제거시킬 거거든요. 위험을 제거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파생상품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파생상품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그러면 이 파생상품까지 다 배우게 되면 전체 뭐 다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 파생상품을 잘 하셔야 돼요. 파생상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2차 시험에서요. 옵션 파생상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이유는 안 나왔다는 거는 내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00%. 올해 2차 시험에서 채권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채권이 거의 30점, 40점 나왔어요. 재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왔어요. 채권이 안 나왔어요. 올해 폭탄 터졌어요. 채권 폭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채권이 나왔어요. 채권을 어느 정도 깊게 공부를 했으면은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제는 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좀 어려워가지고 올해 파생상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파생상품이 하나도 안 나와서 내년에는 무조건 나온다. 파생상품이 매년 나왔거든요. 채권도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잣됐어요.
양이 많아요. 파생 상품이. 엄청 많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파생 상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파생 상품은 제가 그래서 기업 재물을 조금 빨리 나가고 파생 상품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 보강에 대한 내용을 첫 시간부터 하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끝까지 잘 살아남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